강민혁, 당장 나와. 조국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북한 최고의 축구 영웅이 모든 것을 버리고 탈북을 감행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수가 탈북한 진짜 이유는 단순히 자유를 찾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더 큰 이유가 있었을까요? 평양의 영웅에서 조국의 배신자가 된 한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과연 이 선수는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2015년 평양 김일성 경기장이었습니다. 5만 명의 관중이 한 사람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죠. 북한 국가대표 축구팀의 에이스 강민혁 선수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북한 인민들에게 그는 희망이었고 자긍심이었으며 살아있는 전설이었죠. 경기장에 울려 퍼지는 환호성 속에서 강민혁은 공을 몰고 달렸습니다. 상대 수비수 2명을 제치고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 순간 그의 오른발에서 뿜어져 나온 슈팅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관중석에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강민혁은 그렇게 북한에서 가장 사랑받는 스포츠 영웅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라커룸으로 돌아온 강민혁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인민보안부 소속 김철수 부장이었죠. 그는 강민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원장 동지께서 매우 만족해 하셨소. 그런데 말이요. 다음 달 동남아시아 친선 경기 명단에 동무가 포함됐소. 강민혁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해외 경기. 그것은 그가 1년 넘게 기다려온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조국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강민혁은 평양 중심가의 특별 공급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32평형의 이 아파트는 당에서 특별히 배정해 준 곳이었죠. 북한에서 이런 집에 사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고 온수가 나오며 전기가 24시간 공급되는 이 아파트는 북한 최상류층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 수연과 7살 딸 지은이가 달려나왔습니다. 지은이는 아빠의 품에 안기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민혁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지은이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던 수연이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흰쌀밥, 돼지고기 볶음, 김치, 그리고 계란찜까지 올라왔습니다. 평양 시민 대부분이 배급으로 겨우 연명하는 시절에 강민혁의 가족은 풍족한 식사를 할 수 있었죠. 식사를 하면서 수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다음 달에 해외 경기 간다면서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강민혁은 젓가락을 놓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수연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해외에 나가는 모든 북한 선수들은 24시간 감시를 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한 번이라도 탈북을 시도하면 남겨진 가족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는지를요. 식사 후 강민혁은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부모님 집에서는 70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손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할아버지 품에 안기자 강민혁의 아버지 강성철은 손녀를 쓰다듬었습니다. 강성철은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전쟁에서 오른쪽 다리를 잃었지만 당의 보살핌으로 평양에서 살 수 있게 된 분이었죠. 그는 아들이 국가대표가 된 것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미녀가 내가 경기장에서 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버지는 가슴이 벅차오른단다. 조국을 위해, 인민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라. 아버지의 말을 듣는 강민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평생을 조국을 위해 살아온 노인의 거친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강민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대동강을 따라 늘어선 몇 개의 건물에만 불이 켜져 있었죠. 북한의 전력나는 수도 평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침대 옆에서는 수연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강민혁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년 전부터 그는 탈북을 계획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년 전 강민혁은 우연히 당 간부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곧 대대적인 숙청이 시작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해외에 나갔다 온 사람들, 특히 인기 있는 사람들이 숙청 대상 1순위였죠. 그 순간 강민혁은 깨달았습니다. 자신과 가족이 지금 누리는 이 모든 특권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요. 더 나아가 자신이 해외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가족들이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민혁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혼자만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가족들도 구출하겠다는 계획이었죠. 그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남한에 안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북한에 남겨질 가족들을 빼내기 위한 비용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강민혁은 서랍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중국의 한 브로커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2년 전 해외 전지훈련 중 몰래 받은 것이었죠. 그는 그 메모지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혁은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양체육촌의 축구장에서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훈련장 곳곳에는 보위부 요원들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선수들을 감시하고 사상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죠. 훈련이 끝난 후 강민혁은 감독실로 불려갔습니다. 김철수 부장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혁 동무, 이번 해외 경기는 매우 중요하오. 위원장 동지께서도 큰 관심을 갖고 계시오. 김철수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혁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챘습니다. 절대 이상한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걱정 마십시오, 부장 동지. 저는 조국과 가족을 사랑합니다. 강민혁의 대답은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해외로 나가기까지 남은 시간 단 30일. 그것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30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민혁은 다시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딸 지은이가 밥을 먹는 모습을, 아내 수연이 웃는 모습을, 부모님이 대화하는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려고 애썼습니다. 혹시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민혁은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요. 자신이 먼저 탈출해 기반을 다지고 반드시 가족들을 구출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강민혁의 마지막 한 달이 시작됐습니다. 평양의 영웅으로서의 마지막 한 달이자 목숨을 건 도전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2015년 10월 강민혁을 포함한 북한 국가대표 축구팀 23명이 평양 순환공항에 집결했습니다.
이번 동남아시아 순회 친선 경기를 위한 출국이었죠. 선수들 외에도 감독, 코치진, 그리고 10명의 보위부 요원들이 함께였습니다. 공항에는 가족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수연은 지은이의 손을 잡고 강민혁을 배웅하러 왔습니다. 강민혁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지은이의 작은 손이 아빠의 목을 감았습니다. 아빠, 빨리 와야 돼. 약속했잖아. 돌아오면 동물원 데려가 주기로. 강민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딸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아내 수연을 껴안았습니다. 수연의 귓가에 그가 속삭였습니다. 나를 믿어요. 반드시 다시 만날 거요. 수연은 남편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번 이별이 평범한 이별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눈들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는 베트남 하노이로 향했습니다. 기내에서도 보위부 요원들은 선수들을 감시했습니다. 좌석 배치도 철저하게 계획돼 있었죠. 강민혁 같은 스타 선수들은 보위부 요원들 사이에 앉혀졌습니다. 하노이에 도착한 일행은 시내의 한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5성급 호텔이었지만 북한 선수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객실마다 보위부 요원이 배치됐고 선수들은 절대 혼자 외출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감시를 받았죠. 첫 번째 경기가 열렸습니다. 하노이 미딘 국립경기장에서 베트남 국가대표팀과의 친선 경기였습니다. 강민혁은 이날 경기에서도 1골 1도움으로 맹활약했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베트남 관중들도 그의 플레이에 박수를 보냈죠. 경기가 끝나고 라커룸으로 돌아오는 길 강민혁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경기장 구조, 출구의 위치, 보안 요원들의 동선을 머릿속에 각인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베트남은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여기서 탈출하면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았죠. 일주일 후 일행은 라오스로 이동했습니다. 비엔티안의 국립경기장에서 두 번째 경기가 열렸습니다. 강민혁은 이 경기에서도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활약에 현지 언론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보위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정, 태국 방콕으로의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강민혁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콕, 그곳이 바로 그가 계획한 탈출 지점이었습니다. 방콕의 호텔에 도착한 것은 저녁 7시였습니다. 라차다 그랜드 호텔 15층짜리 이 호텔에서 북한 선수단은 8층과 9층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강민혁의 방은 9층 907호였고 복도 양쪽 끝에는 보위부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간 강민혁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래로 방콕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한국 대사관의 위치를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경기는 3일 후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강민혁에게는 단 72시간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룸메이트로 배정된 후배 선수 박준호를 바라봤습니다. 23살의 젊은 선수였죠. 준호야, 피곤하지? 먼저 씻어. 강민혁은 최대한 평범하게 행동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언제 어디서 감시하고 있을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객실 곳곳에는 도청 장치가 설치돼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음 날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방콕 유나이티드 스타디움에서 가벼운 적응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훈련장에서도 보위부 요원들은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강민혁은 평소와 똑같이 훈련했습니다. 어떤 의심도 사서는 안 됐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강민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그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날 밤 강민혁은 화장실에 들어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 대사관의 주소와 긴급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2년 전 중국 브로커로부터 받은 정보였죠. 그는 그 정보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찢어 변기에 흘려보냈습니다. 경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선수단 전체가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김철수 부장이 앞에 섰습니다. 동무들, 내일 경기는 우리 공화국의 위상이 걸린 중요한 경기요.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하오. 그리고 김철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선수들을 둘러봤습니다. 절대로 이상한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만약 누군가가 조국을 배신한다면 그의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모두 알고 있을 거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딸 지은이, 아내 수연, 부모님. 하지만 그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가족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라고요. 경기 당일 아침 강민혁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북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양에 계신 가족들을 향한 묵념이었습니다. 오후 3시 선수단은 경기장으로 출발했습니다. 방콕 라자망갈라 스타디움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태국 최대의 경기장이었습니다. 강민혁은 버스에서 내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경기장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태국 경찰들도 보였죠. 라커룸에서 유니폼을 입는 강민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동료 선수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은 라커룸 입구를 지키고 서 있었죠.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강민혁은 필드 위를 달렸습니다. 공을 받고 패스하고 슈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느 순간에 움직일 것인가. 전반전 30분 강민혁이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강민혁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골을 넣고도 세리머니를 크게 하지 않았죠. 하프타임 라커룸으로 돌아온 선수들에게 음료수와 과일이 제공됐습니다. 강민혁은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보이부 요원 한 명이 따라왔지만 화장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강민혁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후반전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경기는 2대1로 북한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강민혁이 추가골까지 넣었기 때문이었죠. 후반 40분 경기 종료까지 5분이 남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경기장 천장의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관중석이 술렁였고 선수들도 당황했습니다.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강민혁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년 전 중국 브로커가 알려준 계획이었습니다. 경기장에 내부 협조자가 있었고 그가 화재 경보를 작동시킨 것이었죠.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경기장 관계자들이 선수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선수들도 보이부 요원들의 인솔하에 라커룸으로 이동했습니다.
복도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태국 경기장 직원들, 경찰들, 다른 팀 선수들이 뒤섞여 있었죠. 강민혁은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인파 속에서 그는 재빨리 방향을 바꿨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앞서 걸어가는 사이 강민혁은 옆 복도로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번개같이 빨랐습니다. 축구 선수로서 단련된 순발력과 체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죠. 강민혁이 어디 갔어? 뒤에서 보이부 요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강민혁은 이미 비상계단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가며 그는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안에 입고 있던 평범한 티셔츠가 드러났습니다. 1층 비상구를 통해 밖으로 나온 강민혁은 경기장 주차장으로 달렸습니다. 그곳에는 약속된 택시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브로커가 준비해둔 것이었죠. 한국 대사관. 강민혁이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택시는 즉시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본 강민혁은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뛰쳐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그를 찾고 있었죠. 택시는 방콕의 복잡한 거리를 빠르게 질주했습니다. 강민혁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없는 그는 가족들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20분 후 택시는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이었습니다. 강민혁은 택시에서 뛰어내려 대사관 정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경비원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강민혁입니다. 망명을 신청합니다. 강민혁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경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곧 대사관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대사관 밖에서 차 한 대가 급정거했습니다. 북한 보이부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차에서 뛰어내려 대사관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강민혁, 당장 나와. 조국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강민혁은 이미 대사관 안으로 들어간 후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 그곳에 발을 디딘 순간 그는 북한의 관할권에서 벗어났습니다. 대사관 문이 닫혔습니다. 밖에서는 보이부 요원들이 고함을 질렀지만 그들은 대사관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국제법상 대사관은 해당 국가의 영토로 간주되기 때문이었죠. 강민혁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해냈습니다. 24시간 감시망을 뚫고 목숨을 건 탈출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양에 남겨진 가족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딸 지은이, 아내 수연, 부모님.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대사관 직원이 그에게 다가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이제 안전합니다. 하지만 강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안전할지 몰라도 그의 가족은 이제 가장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앞으로 3년간 싸워야 할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태국 방콕의 한국 대사관, 그곳에서 강민혁은 3일을 보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태국으로 급파됐고 그들은 강민혁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탈북 경위, 가족관계, 북한에서의 생활, 그리고 탈북 동기까지 모든 것을 물었죠. 조사실에서 강민혁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가족을 구출할 계획이 있다는 것만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직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4일째 되는 날, 강민혁은 특별 기편으로 대한민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수많은 기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그를 비공개로 빼냈습니다. 언론에 공개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였기 때문이었죠. 서울 외곽의 한 보호시설, 강민혁은 이곳에서 약 한 달간 머물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남한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인권, 법률 등 북한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이었죠. 하지만 강민혁의 머릿속은 온통 가족 생각뿐이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집에 들이닥쳐 가족들을 끌고 가는 꿈이었죠. 수연의 비명소리, 지은이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한 달 후 강민혁의 탈북 사실이 공식적으로 발표됐습니다. 대한민국 통일부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강민혁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강민혁 씨, 왜 탈북을 결심하셨습니까? 기자의 질문에 강민혁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유를 찾아서입니다. 북한에서는 아무리 좋은 대우를 받아도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신중했습니다.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말은 절대 할 수 없었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강민혁은 탈북자 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서울 외곽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평양의 32평 아파트보다 훨씬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동시에 외로움을 의미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아내가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도 딸이 뛰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혼자 하며 강민혁은 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축구선수 강민혁은 조국과 인민을 배신한 반역자다. 그는 제국주의자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조국을 등졌다. 그의 가족 역시 반역자 일가로서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강민혁은 그 뉴스를 보며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그의 손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처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북한 매체가 강민혁의 가족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영상을 내보낸 것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내 수연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의 남편 강민혁은 조국을 배신한 파렴치한입니다. 저와 딸은 그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멍 자국이 보였습니다. 강민혁은 TV 화면을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선택이 가족들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민혁은 처음으로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없어지면 가족들에 대한 처벌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포기하면 가족을 구출할 방법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강민혁은 탈북자 지원단체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상담사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 출신이었습니다. 가족을 북한에 두고 오셨군요. 얼마나 힘드실지 압니다. 상담사의 말에 강민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가족을 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상담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우 어렵고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날부터 강민혁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북한에서 가족을 빼내려면 적어도 1억 원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브로커 비용, 이동 경비, 안전가옥 비용 등 모든 것이 돈이었습니다. 며칠 후 K리그 사무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 구단에서 강민혁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북한 국가대표 출신이라는 화제성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민혁은 망설였습니다.
공을 차고 싶었지만 가족 생각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기장에 서면 관중들의 환호를 받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죄책감을 더 크게 만들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민혁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지원센터 직원들이 걱정할 정도로 그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강민혁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혁 씨죠? 중국에서 전화합니다. 당신 가족 소식 알고 싶으시죠? 강민혁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탈북 브로커입니다. 북한 내부에 정보원이 있습니다. 당신 가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강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제 가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당신 가족은 현재 평양에서 추방됐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재교육소로 보내졌습니다. 강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재교육소. 그곳은 정치범 수용소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 살아계십니다. 당신 아버지가 전쟁 영웅 출신이라 완전한 처형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살아있을지는 모릅니다. 제발 가족을 구해 주십시오. 돈은 얼마든지 마련하겠습니다. 브로커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최소 2년은 걸립니다. 재교육소에서 빼내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강민혁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억 5천만 원. 탈북자 정착금으로 받은 돈은 고작 1,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강민혁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K리그에 입단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축구를 해서 돈을 벌고 강연을 다니고 방송에 출연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강민혁은 서울의 한 K리그 구단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연봉은 1억 원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누리던 특권에 비하면 적은 돈이었지만 강민혁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첫 훈련장에 나간 날 동료 선수들이 그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하지만 일부 선수들의 눈빛에서는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북한에서 온 선수, 탈북자라는 딱지가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강민혁은 혼자 남아 연습을 더했습니다. 공을 차며 그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반드시 구해줄게요. 반드시. 그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잔디 위에 떨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온 강민혁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탈북자 가족 구출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성공한 경우도 있었지만 실패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날 밤 강민혁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12월 1일. 오늘 K리그 첫 훈련을 했다. 몸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평양에 있었다. 수연아, 지은아, 아버지,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요. 3년 안에 반드시 당신들을 여기로 데려올게요. 그것이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강민혁의 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축구선수로, 밤에는 가족 구출을 계획하는 한 남자의 이중 생활이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그런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길고 힘든 여정이 될 것이었습니다.
2016년 봄 강민혁의 K리그 데뷔전이 열렸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 3만 명의 관중이 그를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북한 국가대표 출신 선수의 남한 무대 데뷔는 그 자체로 큰 화제였죠. 경기 시작 전 스타디움 전광판에 강민혁의 얼굴이 크게 떴습니다. 관중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야유도 들렸습니다. 배신자, 가족 버리고 혼자 왔네. 그 소리들이 강민혁의 귀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고 경기장을 걸었습니다. 그에게는 무너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강민혁은 미드필더로 뛰었습니다. 처음 몇 분간은 움직임이 어색했습니다. 남한 선수들의 스피드와 전술은 북한과 달랐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는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전반 20분 강민혁이 중거리 슈팅으로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관중석이 들썩였습니다. 그는 골을 넣고도 세리머니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을 보며 무언가를 속삭였죠. 수연아, 지은아, 이 골은 너희를 위한 거야. 경기는 3대1로 승리했습니다. 강민혁은 1골 1도움으로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됐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첫 골의 소감이 어떻습니까? 강민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기쁘지만 온전히 기쁘지는 않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기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강민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후 숙소로 돌아온 강민혁에게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중국의 브로커였습니다. 당신 가족 소식? 어머니가 재교육소에서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약이 필요합니다. 500만 원 보내주시면 약을 전달하겠습니다. 강민혁은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아프시다니. 그는 즉시 송금을 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니 2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다음 날 강민혁에게 방송 출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한 토크쇼에서 북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이었죠. 출연료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강민혁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방송 녹화 날 스튜디오에는 많은 연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민혁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사회자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나요? 북한에도 연애가 있나요? 김정은을 실제로 봤나요? 질문들은 끝이 없었습니다. 강민혁은 최대한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질문들은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을 두고 오신 게 후회되지 않나요? 그 질문에 강민혁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카메라들이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강민혁은 탈의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매번 가족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북한 매체가 또 다른 영상을 공개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딸 지은이가 나와 있었습니다. 저의 아빠는 나쁜 사람입니다. 저는 아빠가 없어도 행복합니다.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의 눈빛은 죽어 있었습니다. 강민혁은 TV 화면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강민혁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컨디션이 최악이었기 때문이었죠. 감독이 그를 불러 면담을 했습니다. 민혁 씨, 힘든 건 알지만 프로 선수로서 경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강민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 강민혁은 다시 중국 브로커와 통화했습니다. 계획을 앞당길 수는 없습니까?
제 가족이 위험합니다. 브로커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재교육소의 경비는 상상 이상으로 삼엄합니다. 섣부르게 움직이면 가족들만 더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아직 돈도 부족합니다. 강민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 후 강민혁은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경기가 없는 날에는 강연을 다녔습니다. 대학교, 기업체, 단체들을 찾아다니며 탈북 이야기와 인권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한 번 강연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출판사에서 자서전을 내자는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이었죠. 인세는 10%였지만 책이 많이 팔리면 상당한 수입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한 사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부터 달랐습니다. 북한에서 쓰던 단어들이 남한에서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동무라고 했다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일도 있었죠. 문화적 차이도 컸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집단이 우선이었는데 여기서는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중요했습니다. 어느 날 팀 동료들이 강민혁을 회식에 초대했습니다. 삼겹살집에 모인 선수들은 소주를 마시며 떠들었습니다. 강민혁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민혁이 형, 북한에서는 술도 못 마시죠? 한 후배 선수가 물었습니다. 아니, 마실 수는 있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술 마시고 잘못 말하면 큰일 나니까. 와, 진짜 불편하겠다. 동료들의 대화를 들으며 강민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요. 2016년 겨울 강민혁의 통장 잔고는 7천만 원이 됐습니다. 아직 부족했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브로커는 2018년 봄쯤이면 구출 작전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북한에서 강민혁의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었습니다. 재교육소의 열악한 환경에서 70대 노인이 버티기는 힘들었습니다. 빨리, 더 빨리 해야 해. 강민혁은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경기에서 더 많이 뛰고 더 많은 강연을 다니고 더 많은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강민혁은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자유로운 이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꿈을 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민혁의 꿈은 단 하나였습니다. 가족과의 재회.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브로커였습니다. 2018년 5월을 목표로 합니다. 총 비용 1억 5천만 원, 2018년 3월까지 준비해 주세요. 루트는 재교육소 중국, 라오스, 태국입니다. 강민혁은 그 문자를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1년 반이 남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가족들이 무사하기를, 그리고 계획이 성공하기를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강민혁은 오랜만에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가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웃으며 뛰어오고 수연이 밥을 차리고 부모님이 손자를 안고 있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했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그는 행복했습니다. 2015년 10월 태국 방콕에서 강민혁이 탈북한 바로 그날 밤 평양의 강민혁 집에는 보이부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아내 수연은 잠에서 깨어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침실로 들어온 것은
보이부 제복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강민혁의 가족이냐? 수연은 잠옷 차림으로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서 자던 딸 지은이가 놀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짐 싸라. 5분 준다. 보이부 요원들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옷장을 뒤지고 심지어 아이의 장난감까지 확인했습니다. 혹시 강민혁이 남긴 메모나 증거가 있는지 찾는 것이었죠. 5분 후 수연과 지은이는 트럭에 실렸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던 시부모님도 함께였습니다. 70대의 노부부는 어떻게 된 일인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끌려 나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강민혁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당신 아들은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요. 보이부 요원의 대답에 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오른쪽 다리를 잃으면서까지 조국을 위해 싸웠던 그였습니다. 그런 그의 아들이 반역자라니. 트럭은 평양을 벗어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네 식구는 떨며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밤새 달린 트럭은 함경북도 청진 외곽의 한 시설 앞에 멈췄습니다. 높은 철조망과 감시탑이 보였습니다. 27호 재교육소였습니다. 재교육소는 정치범 수용소와는 달랐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지만 재교육소는 사상을 고치면 나올 수도 있다는 희망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희망일 뿐 대부분은 평생을 그곳에서 보냈죠. 강민혁의 가족은 남녀가 분리됐습니다. 수연과 지은이는 여성 막사로, 아버지는 남성 막사로 보내졌습니다. 어머니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따로 노인 막사에 수용됐습니다. 여성 막사는 20명이 한 방에서 생활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얇은 담요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겨울에는 얼어 죽는 사람도 있었죠. 첫날 밤 수연은 딸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무섭다며 계속 울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수용자들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남편이나 아들이 탈북해 함께 끌려온 여자들이었죠. 다음 날부터 강제노동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5시에 기상해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베고 밭을 갈고 석탄을 캤습니다. 식사는 하루 2끼 옥수수죽과 소금에 절인 무가 전부였습니다. 8살 지은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따로 모아 풀을 뜯고 나무 열매를 줍는 일을 시켰습니다. 어린 몸으로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밤에는 그냥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연의 몸무게는 10kg이나 빠졌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습니다. 평양에서 누리던 안락한 생활은 이제 먼 꿈 같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함경북도의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추위 속에서도 강제노동은 계속됐습니다. 제대로 된 방한복도 없이 얇은 속옷 하나로 버텨야 했죠. 12월 어느 날 강민혁의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재교육소에는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없었습니다. 약도 없었습니다. 70대 노인이 그 추운 겨울을 버티기는 힘들었습니다. 수연은 보이부 요원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시어머님께 약을 주십시오. 이대로 가다가는 돌아가십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반역자의 가족에게 약을 줄 이유가 없다. 수연은 그날 밤 딸을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운명인가요? 남편의 선택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야 하는 것인가요? 하지만 그때 한 가닥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중국에서 온 브로커가 몰래 약을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재교육소 내부의 협조자를 통해서였죠.
어머니는 그 약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수연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약값을 보낸 사람이 남편 민혁이었다는 것을요. 남편이 자신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16년 봄, 보이부는 수연과 지은이를 불러냈습니다. 카메라가 설치된 방이었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 글을 읽어라. 촬영할 것이다. 종이에는 남편을 비난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너와 내 딸이 더 심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선택은 내 몫이다. 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촬영이 시작됐고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원고를 읽었습니다. 저의 남편 강민혁은 조국을 배신한 파렴치한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그 눈물까지 담았습니다. 이 영상은 북한 매체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남한에서 그것을 본 강민혁의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며칠 후 지은이도 촬영을 했습니다. 8살 아이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저의 아빠는 나쁜 사람입니다. 촬영이 끝나고 막사로 돌아온 지은이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수연은 딸을 꽉 안았습니다. 아니야, 지은아. 아빠는 우리를 사랑하셔. 아빠는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럼 왜 우리를 여기 두고 가셨어? 그 질문에 수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16년 겨울, 강민혁의 아버지가 또 위독해졌습니다. 한쪽 다리가 없는 노인이 강제 노동을 견디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는 점점 말라갔고 기침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는 같은 막사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조국을 위해 한쪽 다리를 바쳤소. 전쟁터에서 동료들이 죽어가는 걸 보며 살아남았소. 하지만 이제 나는 반역자의 아버지가 됐소. 그의 목소리는 처연했습니다. 내 아들 민혁이가 왜 떠났는지 이제는 알 것 같소. 이 나라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었소. 내가 지켜온 조국이 사실은.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2017년 봄 재교육소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혁이 남한에서 축구선수로 활약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밀수로 들어온 라디오를 통해 들은 정보였죠. 수연은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잘 지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하지만 보이부는 그 소문을 차단하려 했습니다. 라디오를 발견해 몰수했고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을 처벌했습니다. 재교육소 내에서조차 강민혁의 이름은 금기어가 됐습니다. 그의 여름 수연은 몰래 메모 한 장을 받았습니다. 중국 브로커가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민혁이 곧 당신들을 구출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2018년 봄을 기다리세요. 그 메모를 읽은 수연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자신들을 잊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구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그날부터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봄까지, 그때까지만 버티면 됐습니다. 자신과 딸, 그리고 시부모님이 살아서 그날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밤마다 수연은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우리를 데리러 올 거야. 조금만 더 참자.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살이 된 아이는 이제 재교육소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꿈속에서는 평양의 집이 나타났습니다. 따뜻한 밥, 부드러운 침대,
그리고 자신을 안아주던 아빠의 품이 그리웠습니다. 2017년 겨울 강민혁의 어머니가 다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재교육소 측은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며 포기했습니다. 수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민혁아, 우리 민혁이. 어머님, 조금만 더 버티세요. 민혁이가 곧 우리를 구하러 올 거예요.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못 갈 것 같구나. 하지만 너희들은 꼭 살아서 나가거라. 그날 밤 강민혁의 어머니는 재교육소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75세의 나이였습니다.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그녀는 재교육소 뒷산에 묻혔습니다. 수연은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이 소식을 민혁이 알게 되면 얼마나 슬퍼할까요? 그리고 자신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릴까요? 하지만 수연은 다짐했습니다. 어머님의 목까지 반드시 살아남아 이곳을 벗어나겠다고. 그것이 돌아가신 어머님에 대한 예의이자 남편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2018년 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연과 지은이 그리고 강민혁의 아버지는 그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언제 어떻게 구출이 이루어질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었습니다. 강민혁이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재교육소의 철조망 너머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희망의 바람이었습니다. 2017년 여름 서울. 강민혁은 중국 선양의 한 호텔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K리그 휴가 기간을 이용한 비밀 회동이었죠. 호텔 방에 들어서자 40대로 보이는 중국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회희, 20년간 탈북자 구출을 도와온 전문 브로커였습니다. 강민혁 씨, 직접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장회희는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제 가족을 정말 구할 수 있습니까? 강민혁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장회희는 테이블 위에 지도를 펼쳤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당신 가족이 있는 27호 재교육소는 함경북도 청진 외곽에 있습니다. 지도에는 재교육소의 위치와 주변 지형이 상세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구출 계획은 3단계입니다. 1단계, 재교육소에서 탈출. 2단계, 중국으로 월경. 3단계,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입국. 가장 어려운 단계는 어디입니까? 1단계입니다. 재교육소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CCTV와 전기 철조망이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장회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에게는 내부 협조자가 있습니다. 재교육소 경비대에 있는 북한군 하급 장교입니다. 돈에 매수됐죠. 강민혁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총 2억 원입니다. 강민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처음 들었던 1억 5천만 원보다 5천만 원이나 더 많았습니다. 왜 금액이 올랐습니까? 재교육소 탈출은 일반 탈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게다가 당신 가족은 3명입니다. 협조자들에게 줄 돈, 이동 비용, 안전가옥 비용, 모든 것을 합치면 2억이 필요합니다. 강민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현재 그의 통장에는 1억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8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2018년 5월까지 모을 수 있겠습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민혁은 한국으로 돌아와 더욱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곧바로 강연장으로 향했습니다. 주말에는 방송 촬영을 했습니다. 자서전도 출간됐고 다행히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하지만 8천만 원은 쉽게 모이지 않았습니다.
2017년 가을 강민혁은 구단에 연봉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민혁 씨, 올 시즌 성적이 작년만 못했습니다. 연봉 인상은 어렵습니다. 강민혁은 절망했습니다. 그때 한 광고 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탈북자 출신이라는 이미지를 활용한 광고 모델 제의였죠. 광고료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강민혁은 주저없이 수락했습니다. 광고는 통일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촬영장에서 강민혁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민족입니다.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될 날을 꿈꿉니다. 그 광고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강민혁에 대한 인식도 좋아졌습니다. 2017년 겨울 강민혁은 또 다른 수입원을 찾았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북한 이야기, 탈북 과정, 남한 적응기 등을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구독자가 몇백 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진솔한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6개월 만에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고 광고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1월 강민혁의 통장 잔고는 1억 8천만 원이 됐습니다. 목표까지 2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집을 팔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탈북자로서 대출받아 산 집을 팔면 오히려 손해였습니다. 그때 한 기업가가 강민혁을 찾아왔습니다. 탈북자 인권운동을 하는 사업가였죠. 강민혁 씨,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강민혁은 고민 끝에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가족 구출 계획, 필요한 금액, 모든 것을요. 2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반드시 갚겠습니다. 기업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가족 구출에 성공하면 그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세요. 북한의 실상과 인권 문제를 알리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길입니다. 강민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8년 3월 강민혁은 2억 원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그는 다시 중국으로 날아가 장외일을 만났습니다. 돈을 준비했습니다. 언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장외인은 노트북을 열어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 15일입니다. 그날 재교육소에서 노동력 이동이 있습니다. 일부 수감자들이 다른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날이죠. 우리 협조자가 그 틈을 이용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협조자가 당신 가족을 이동 명단에 넣을 겁니다. 트럭으로 이동하는 중에 탈출시킵니다. 미리 준비된 차량으로 갈아타고 두만강으로 향합니다. 강민혁은 긴장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두만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야간에 강을 건널 겁니다. 제2계속. 5월은 수량이 많지 않아 도보로 건널 수 있습니다. 중국 쪽에는 우리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장외인은 지도에 루트를 그리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에 들어오면 선양의 안전가옥으로 이동합니다. 거기서 2주 정도 숨어 지내며 중국 공안의 추적을 피합니다. 그 다음 곤명으로 이동해 라오스 국경을 넘습니다. 라오스에서는요? 라오스는 북한과 외교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서 태국으로 넘어가면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3년 전에 했던 것처럼요. 강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경로는 수많은 탈북자들이 이용하는 신의 길이라 불리는 루트였습니다. 실패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장외인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50%입니다. 재교육소 탈출에서 20%,
두만강 도강에서 20%, 중국 내 이동에서 10%의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당신 가족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처형될 겁니다. 강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제 가족을 부탁합니다. 장외인은 강민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이 3년을 기다린 만큼 우리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강민혁은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5월 15일까지 약 2달이 남았습니다. 경기에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4월 어느 날 강민혁은 교회를 찾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종교가 금지됐지만 남한에서 그는 기독교를 접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탈북자들이 그에게 큰 위안이 됐죠. 예배당에 무릎을 꿇고 강민혁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제발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가족들이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5월이 다가왔습니다. 강민혁은 구단의 개인 사정으로 2주간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감독은 의아해했지만 허락했습니다. 5월 10일 강민혁은 다시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선양에 머물 예정이었습니다. 작전을 직접 지켜보기 위해서였죠. 선양의 한 호텔, 강민혁은 방 안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장외인은 북한 쪽 협조자들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5월 14일 밤 장외이가 강민혁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내일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강민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3년 만에 가족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영영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새벽 4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외이였습니다.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당신 가족이 트럭에 탔습니다. 강민혁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강민혁은 방 안을 서성이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였습니다. 정오가 됐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강민혁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장외이의 전화가 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당신 가족이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강민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년간의 기다림, 끝없는 죄책감, 불안한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입니까? 세 분 모두 무사합니까? 네, 부인과 따님, 그리고 아버님 모두 무사합니다. 강민혁은 전화기를 잡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장외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강민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지난 겨울에 재교육소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강민혁은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부인께서 직접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전화 바꿔드릴까요? 네. 네, 부탁합니다. 잠시 후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그 한마디에 강민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를 못 구했어. 너희들을 그렇게 고생시켰어. 수연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을 원망한 적 없어요. 당신이 우리를 구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요. 당신을 믿었어요. 수연아, 지은이는 여기 있어요. 바꿔줄게요. 딸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년 사이에 목소리가 많이 컸습니다. 아빠, 지은아, 아빠야. 많이 컸구나. 아빠, 보고 싶었어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민혁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도 너무 보고 싶었어. 조금만 기다려. 곧 만날 수 있어. 전화를 끊은 강민혁은 장혜희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선양 안전가옥에서 2주 머뭅니다. 그동안 북한과 중국 당국의 수색이 진행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전한 곳에 숨어 있을 겁니다. 제가 직접 만나러 갈 수 있습니까? 장혜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합니다. 당신은 너무 유명합니다. 중국 공안이 당신을 추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태국에서 만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민혁은 아쉬웠지만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실수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강민혁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가족의 이동을 도왔습니다. 장혜희의 팀은 완벽하게 움직였습니다. 5월 말 강민혁의 가족은 중국 곤명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라오스 국경까지는 차로 하루가 걸렸습니다. 6월 초 가족들은 라오스를 거쳐 태국 방콕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안전한 땅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강민혁은 즉시 방콕으로 날아갔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협조해 가족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대사관 건물 앞 강민혁은 떨리는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 수연과 지은이 그리고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방콕 한국 대사관 회의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강민혁은 문 앞에 서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3년 만에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연은 많이 말랐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머리카락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키가 많이 컸습니다. 8살이었던 아이가 이제 11살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더욱 야위셨습니다. 한쪽 다리에 의지하고 서 계신 모습이 너무나 힘들어 보였습니다. 수연아. 강민혁의 입에서 아내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수연이 먼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3년간의 그리움, 고통, 죄책감, 모든 감정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민혁은 아내의 등을 쓰다듬으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을 믿었어요. 당신이 반드시 우리를 구할 거라고 믿었어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빠를 본 지 3년 만이었습니다. 아이는 아빠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강민혁이 무릎을 꿇고 딸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지은이의 눈에는 경계심과 그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야. 지은아, 아빠가 왔어. 지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아빠의 품으로 다가왔습니다. 강민혁은 딸을 꽉 안았습니다. 3년 전 작은 아이였던 딸이 이제 제법 커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예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아빠야. 우리 지은이 많이 컸네. 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강민혁은 아버지를 마주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혁아. 부자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의 몸에서 뼈만 남은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강민혁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버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우리를 구했구나. 어머니를 못 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다. 우리라도 살아서 나왔으니 감사해야지. 그날 오후 가족들은 대사관이 준비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처음으로 안전한 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수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하지만 한 번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중국 브로커가 전해준 메시지를 받았을 때, 약을 보내줬을 때, 우리는 알았어요. 당신이 우리를 잊지 않았다는 걸요. 강민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더 빨리 할 수 없었던 게 후회돼요. 아니에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지은이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 어디로 가요? 한국이야. 우리 집으로 가는 거야. 한국에는 뭐가 있어요? 강민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자유가 있단다. 내가 원하는 걸 배울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꿀 수 있는 곳이야. 다음 날 한국 정부가 파견한 영사가 가족들을 면담했습니다. 탈북 경위, 북한에서의 생활, 구출 과정 등을 상세히 조사했습니다. 일주일 후 강민혁의 가족은 특별 기편으로 대한민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민혁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악몽은 끝났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많은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축구선수의 가족 구출 성공 소식은 이미 언론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가족들을 비공개로 빼냈습니다. 먼저 적응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보호시설, 강민혁은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가족들은 남한 사회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은이는 남한 학교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교육 시스템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은이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어했습니다. 아빠, 여기서는 김일성 주석 만세를 안 불러요? 딸의 순진한 질문에 강민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거 안 해도 돼. 지은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 돼. 한 달 후 가족들은 강민혁이 준비한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30평 아파트였습니다. 평양에서 살던 집과 비슷한 크기였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보, 이 집이 우리 집이에요? 수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우리 집이에요. 이제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나만의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네, 여기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혁아, 고맙다. 내가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와줘서. 아버지, 당연한 일입니다. 가족이잖아요. 2018년 7월 강민혁은 K리그 경기에 복귀했습니다. 첫 경기 날 경기장에는 특별한 관중들이 있었습니다. 수연과 지은이 그리고 아버지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스타디움 전광판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강민혁 선수의 가족 구출 성공을 축하합니다. 관중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민혁은 관중석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강민혁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게 뛰었습니다. 3년간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전반 30분 강민혁이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관중석이 들썩였습니다. 강민혁은 골을 넣고 관중석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앉아있는 쪽을 바라보며 하트를 그렸습니다. 관중석에서 지은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아빠.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아버지도 일어서서 아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강민혁은 가족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갔습니다. 어땠어요? 아빠 멋있었죠? 지은이가 뛰어와 아빠를 안았습니다. 아빠가 제일 잘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삼겹살집에서 고기를 구우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여보,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요. 더 이상 특별할 필요 없어요. 그냥 행복하게,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강민혁의 대답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강민혁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며칠 후 강민혁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가족 구출 성공에 대한 공식 발표였습니다. 저는 3년 전 탈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배신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강민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년간 돈을 모았고 위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족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탈북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기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강민혁을 바라봤습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재교육소에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들은 자유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들의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강민혁은 수연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해냈네요. 수연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우리 해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3년간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19년 봄 강민혁의 가족은 남한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었습니다. 억양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아이는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친구가 생겼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지은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정말? 누군데? 수지라는 친구예요. 같이 급식도 먹고 운동장에서도 놀았어요. 강민혁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가 남한 사회에 적응해가는 모습이 기뻤습니다. 수연은 한국어 문화 수업을 받았습니다. 북한과 남한은 같은 언어를 쓰지만 많은 단어와 표현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공부했고 6개월 만에 남한 말에 익숙해졌습니다. 강민혁의 아버지는 집에서 손자를 돌보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쟁의 상은 재교육소의 고통을 겪었던 노인에게 이 평화는 선물 같았습니다. 민혁아,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평생 꿈꿨던 것이 뭔지 아느냐? 전쟁 없는 세상, 굶주림 없는 세상에서 사는 거였다. 이제 그 꿈을 이뤘구나. 강민혁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K리그에서 계속 활약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 여름 강민혁은 북한 인권운동가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을 돌며 강연을 했습니다. 대학교, 고등학교, 기업체를 방문해 북한의 실상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정치범 수용소에는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강연장은 조용했습니다. 청중들이 강민혁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재교육소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제대로 된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한 채였습니다. 이것이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강민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강민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한 대학생이 물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강민혁은 또한 탈북자 지원 단체와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입국하는 탈북자들을 도왔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알기에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수 있습니다. 강민혁은 탈북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2020년 강민혁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다시 출간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 구출 과정까지 포함된 완전판이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자유는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였습니다. 이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민혁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책 인쇄의 일부는 북한 인권단체에 기부됐습니다. 강민혁은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강민혁에게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증언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강민혁은 제네바로 날아갔습니다. 유엔 회의장에서 그는 전 세계 대표들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저는 북한의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짜 영웅이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북한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가족은 3년간 재교육소에서 고통받았습니다. 단지 제가 자유를 찾아 떠났다는 이유만으로요. 이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강민혁의 증언은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가을 강민혁은 K리그에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34세의 나이 그리고 축구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퇴 경기 날 스타디움은 만원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강민혁은 관중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에게 축구는 가족을 구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표를 이뤘습니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북한에는 수많은 가족들이 헤어져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들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강민혁의 목소리에 감동한 관중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강민혁은 운동선수로서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인권운동가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강민혁은 북한 인권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탈북자들을 돕고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는 단체였습니다.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원했고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강민혁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22년 봄 강민혁의 가족은 서울 외곽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고 지은이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여기서 살 수 있어요? 수연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우리 집이에요.
이제 정말 우리만의 공간이에요. 마당에서 지은이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15살이 된 아이는 이제 완전히 나만 아이가 돼 있었습니다. 아빠, 나 중학교 가면 농구부 들어갈 거예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강민혁은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꿈꿨던 모습이었습니다. 자유롭게 꿈을 꾸고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강민혁은 어머니의 묘를 만들었습니다. 북한 재교육소 뒷산에 묻힌 어머니를 직접 모셔올 수는 없었지만 나만의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추모비 앞에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강민혁은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모두 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꿈꿨던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 아버지는 아내의 추모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소. 손녀도 잘 크고 있소. 걱정 마시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수연이 준비한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평범한 가정식이었지만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강민혁이 말했습니다. 온 가족이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가족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북한에 있는 모든 분들도 언젠가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2023년 현재 강민혁은 여전히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돌며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가족을 구했고 그 이야기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강민혁은 여전히 꿈을 꿉니다. 언젠가 북한 주민들도 자유를 누리는 날을 꿈꿉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그날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강민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마무리 마이너스 여러분께 전하는 메시지.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북한 국가대표 축구선수 강민혁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탈북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족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강민혁은 북한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명예도, 돈도, 권력도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진정한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족을 구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축구를 하고 강연을 다니고 책을 쓰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가능해 보였던 가족 구출에 성공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가족의 소중함입니다. 강민혁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도, 돈도 아닌 가족이었습니다. 우리도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둘째, 포기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 2억 원이라는 돈, 50%의 성공 확률.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자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유는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누릴 때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도 자유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자유를 그들도 언젠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민혁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북한 인권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의 용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꽉 안아주세요.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용기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오늘 강민혁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 자유의 소중함과 가족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